음, 제가 1989년 12월 5일 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동독과 서독이 1989년 11월 6일 제 기억에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독일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동독과 서독이 분단이 되었을 때 고 1989년 11월 6일이 되기 전에 제 기억엔 1989년 6월쯤이었을 걸 기억해요. 독일의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판문점을 방문해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가 동서독보다 먼저 통일될 것 같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통일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얘기냐면요.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그냥 된 건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과 북이 분단돼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물론 제 이야기에 다 동감 안 하셔도 되시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 물론 그거는 북한의 핵이나 비핵 미사일 또 도발 때만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통일을 외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독의 수상들은 총리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총리가 되든 전 정부의 동독 정책 그거를 고수하고 그거를 유지 보완해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정권이 여에서 야르바뀌었다고 확 뒤집어지고 대화가 뭐 없어지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누가 여야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제일 쓰고 싶어하는 남남 갈등 없이 여야의 어떤 그 기조와 상관없이 일관된 그게 얼마나 어려웠었겠습니까? 늘 그거를. 그러나 제가 우리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논문도 쓰고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다릅니다. 보수와 뭐 너무나 현격하게 달라요. 그 와중에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 협상에 우리는 서로 지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통일을 너무 앞세운 정부도 있었고 통일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정부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어떤 논문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정부의 안보와 통일을 진단하는 논문을 제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학자들 또는 여야 심지어 청와대까지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제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역대 수상들이 독일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화를 정말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동독과 서독이 동독이 서독에 무력 도발하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평화 그리고 동독과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대화의 끈을. 작은 시작이 큰 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또 6.12 또 북미 정상회담 또 9.19 정상회담까지 저는 이 과정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사실은 큰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끈을 놓지 않고자 하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작은 행보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큰 뚝을 사실은 붕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4.17 판문점 선언 때 저는 사실 너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동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9.19 공동선언에서는 조금 진전은 됐죠. 이제 상응 조치가 들어갔다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싶죠. 다 누구나 원하죠. 그리고 핵 리스트를 좀 꺼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걸 인정할 때고, 그동안 쭉 대화가 있었다면 지금 당연히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로드맵을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청하기보다는 북한식 나름대로 로드맵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의 차이, 또 북한이 생각하는 로드맵, 이걸 좀 자꾸 맞춰 나가면서 정말 신뢰 구축해 나가면서 대화를 유지하고, 저는 그런 걸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핵 문제의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에는 위험의 감소는 확실히 왔다. 미래의 핵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현재 핵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깊은 얘기는 다 다른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뒤집어 보면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나 뭐 그 얘기가 김정은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유엔 총회에서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자, 뭐 단계적 로드맵이죠. 북한식 로드맵이라고 저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상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현상에서 저는 여기 토론문에도 했지만은 물론 속도주의, 수위주의를 정말 중요한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또 해야 하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응 조치가 사실은 뭐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이제 경제 제재를 빨리 풀어달라는 건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인기맨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학교 학생들에서 그래서 모르는데, 교수님 바뀐 거 없지 않습니까? 비핵화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하지만 아무것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 저희들 옛날식 그런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또 일반 청소년들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북한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핵화 로드맵이 없는데, 뭐 그런 제 말씀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진전 아직 없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정성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시고 여야가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플란이 국가체제 붕괴론에 보면은 북한이 이미 붕괴되고도 한 30년에 붕괴가 돼야 될 체제인데 붕괴가 안 됐던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또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건재하고 있고 어떤 특수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핵하고 미사일이 얹어지면서 카플란의 이론이 절대로 맞지 않는 유일한 그런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은 어쨌든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뢰 구축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핵화 협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종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9.19 공동선언에 문장님은 뭐 아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셨는데 군사 분야 합의 이행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6조 22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조 20항이 해야 될 일이고 6조의 2개 항은 앞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에 앞서있는데 이제 군축을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군축 단계 다 하고 전문가이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이제 학자 입장이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군축을 어쨌든 이게 구조적 군축으로 가기 위한, 물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전력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력하고 대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축이라는 게 꼭 대등한 관계에서만 군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축을 계속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92년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비핵화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사 분야 합의 이행서를 좀 더 강조하고 더 많은 내용을 채우면서 동시에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NLL 문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비핵화 문제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NLL을 안 했다고 막 굉장히 비판 많이 하시고 뭐 문제점 있다 막 그러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5년 목함지대 사건 이후에 사실 뭐 그리고 작년 9월, 11월 이후에 핵미사일 지금 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큰 성과가 아닌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글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윤지원 너 원래 보석 아니었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쓴 그런 내용들이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 보수라기보다는 친국방정책을 정책자문위원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좀 웃고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걱정되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너무 그냥 반대의 목소리만 내지 마시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잘된 합의서가 되고 정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도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한 번 더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기 문장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제 이제 토론문에도 있는데 제가 자꾸 여러 가지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여기 뭐 앞에 계신 또 예비역 장성분들 또 여기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정부의 그 대북 제재 완화 굉장히 쉬운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요. 대북 제재 완화 물론 북한의 비핵화 수순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물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가능하지만 뭐 남북 철도 합의서 이행 그냥 선언적인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좀 역으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우리가 유엔의 그 대북 제재와 별개로 가설입니다.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를 정말 한다면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물론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그렇게 했을 때 북한하고 어떤 대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야 그게 가능할지 이게 토론장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17일 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유엔사하고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번 군사 분야 합의 이행에 대해서 유엔사가 같이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진전된 없는데 유엔사가 같이 앞으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진행이 돼서 그렇다면은 이게 늘 염려되는 건 언제 이게 깨질지 모르는 늘 그런 염려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사 남북한 3자 회담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문 장관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제 실무회담도 참여해서 보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3자가 꼭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하나나 두 개 정도 의견을 주시면 참조가 많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